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과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대희 총장님 시작과 함께 또 콜록콜록하신 게 혹시 감기 걸리신 거 아니시죠? 어저께 너무 춥더라고요, 밤에요. 그렇죠. 어제 네, 갑자기 그래서- 확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을 좀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요즘 YMCA도 굉장히 좀 바쁘거든요. 뭐 올해 1년 동안 이제 사업 평가를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여수 시민들하고 여수 YMCA가 운동과 사업을 해나가야 될지 하는 네. 평가와 계획을 잡는 뭐 한 주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여수 YMCA도 한 3억 정도, 3억 2천만 원 정도 후원회원 모집 목표를 세웠는데 네. 아직 뭐 한 70% 수준에 좀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후원자들을 좀 찾는 그런 연말 연시를 좀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주요한 사업들을 평가해보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좀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갈지 뭐 어느 조직이나 어느 뭐 기업이나 또 개인도 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1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연말입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뭐 너무 일이 많고요. 네. 바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번 주 내내 순천 지역에는 시민단체들은 행은장 감시 모니터 연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한 40여 명 정도의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굉장히 있습니까? 예, 고생하고 모니터들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료 제출이나 오랜 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방송 시스템도 조금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현장 방청이랄지 뭐 시스템에 관련된 이 재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 한 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제공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 탄핵 이후에 전반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봤는데 지방의회나 지방행정은 상당히 좀 뒤로 후퇴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렇게 이 광장과 이 주민주권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유권자 연대 활동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12월 3일 날 국토부를 방문했어요.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제 그거죠. 예. 경전선 조기 착공 가능하냐? 그다음에 특히 순천 보성구간 509 구간이 조기 착공 가능하냐? 네. 그러려면 이제 순천 구간이 지중화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그 순천 도심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지중화냐 아니냐고 최근에 뭐 좀 설왕설래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국토부 확인 결과 국토부는 그런 입장을 준비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때에도. 그다음에 이제 순천 구간이 그 지하화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3천억 정도 증가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그 포함해서 6천억 정도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가 한 15%가 아니라 37%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타당성이 맞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증가된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그런 반면에 1년이 좀 뒤에 딜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예산을 올리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다 보니까 순천 도심 구간은 그냥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이 좀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위험이 있긴 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토부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국토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 지역사회도 전라남도 특히 전라남도 국토부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전라남도 뭐 순천시 관련된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고 왔고 그거 네.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확인한 것은 뭐냐면 국토부는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이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이게 그 동안에는 지역민들이 막 이렇게 요청과 요구로 뭔가 계획이 바뀌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 좀 시스템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좀 그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그 철로를 넣는데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철로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전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또는 국토부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또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12월 3일에 순천 도심구간 뭐 철로 얘기도 하셨지만 혹시 시민단체에서는 비상계엄 1주년 맞이해서 그날 저녁에 예. 그 한 30여 명이 모여서 12월 3일 탄핵 일주기를 좀 맞이하면서 시민단체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지금 현재의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어디가 가장 큰 문제냐? 사법부가 내란을 방조하고 있고 지금 종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월 12일 금요일 12.12 쿠데타 있었던 날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 순천 법원 앞 그 도로를 10m 1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고 예. 저녁 7시에는 12월 14일 지난해 12월 14일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촛불 집회를 대략 한 5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네네.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민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십시오. 12월 12일 날은 5시부터 7시까지 조례 호수공원 근처 순천 법원으로 오신다라고 예. 마음 먹고 꼭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년 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비상계엄 아픔이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 지난해 12월 3일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1년이 이제 훌쩍 지나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 싶기도 하면서도 1년이란 시간이 되게 또 금방 지나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상계엄은 당시 6시간 만에 바로 해제가 됐지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구속되는 상황, 또 탄핵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행동이 꾸려졌고 내란 세력 척결 또 사회 대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비상행동의 두 주인공들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지난 1년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번 돌아볼까요? 예. 예. 12월 3일 저녁 뭐 굉장히 황당했죠.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모임과 회의를 하고 9시 30분경 집에 들어와서 뭐 우연찮게 TV를 켜니 저는 그게 무슨 뭐 가짜 뉴스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MBC하고 YTN 뭐 화면이라서 그렇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서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사무실로 출근해서 밤은 이제 11시 다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뒷날 그 다음날 시민들과 함께 규탄 성명서와 또 비상 집회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다시 사무실로 나갈까 하다가 결국은 유일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국회의 해산, 그죠? 그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한 투표인데 이제 군대와 경찰들은 국회를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 뭐 당시 야당이 다수당이라서 안심은 하지만 결국 군대와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금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 다 불안에 떨었던 밤이었던 거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국민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국 국민만이 주권자로서 세상을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5.18부터서 8.7 6월 항쟁까지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 뭐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봤던 거고 다행히 시간은 좀 지났지만 국회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결의했던 측면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주범들을 단죄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마 국회도 국민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국회에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졌을 거라 보는 거고요. 예. 시민사회도 국민을 믿고 1년 동안 다양한 비상행동과 또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석 총장님. 저는 뭐 최근에만 보던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가슴팍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오랫동안 좀 자리 잡았었는데 어쨌든 그 아나운서의 주역은 저희가 아니고 그러니까 광장을 지켰던 순천
시민이었던 거고 저희는 순천 YMCA를 비롯한 순천 지역의 사회대기업 순천 시민행동은 판을 좀 잘 까는데 그러니까 판을 안전한 집회를 만드는데 지금 애썼던 것 같아요. 12월 3일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비상계엄이 나고 나서 이제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비상 단톡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단톡방을 지금도 가끔씩 들여다보는데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그럴 때 누가 이제 순천 YMCA로 모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였다가 다 잡혀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12월 3일 저녁하고 12월 4일 그 하루 사이에 뭔가 죽음을 넘어서는 사선을 넘어서는 특정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뭔가 시민사회에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개혁적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여전히 그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4일 대통령이 아마 파면됐을 때까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면되고 나서 굉장히 그 뭔가 통쾌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권력이 바뀌었고 그러고 뭐 이렇게 쭉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 주권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했던 내란을 종식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불법 비상계엄 전후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무너진 변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가의 권력 구조가 이제 국가는 어떤 권력 구조로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함을 이해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법 체계, 사법과 입법, 행정부라는 이 상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국회밖에 없었다. 남들은 갈등하고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불법 계엄령 이후에 보니 불법 계엄령은 공권력이 불법적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유일하게 단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법의 영역은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그럼 불법적 비상계엄령 하에서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냈거든요. 오히려 계엄령 산하에 계엄본부의 입법적 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언론에 의하면 서로 논의하고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 내에서. 아 그래?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계엄령이 시키는 대로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처럼 사법체계가 망주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졌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떠한 자정 노력도 못했거든요. 그럴 때는 사법부가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법에 의한 헌법과 법에 의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었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판사들이나 사법부는 불법 계엄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내란이라고도 이야기를 그렇죠. 안 합니다. 내란이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뭐냐면 합법일 수 있는 거다. 아니면 혹은 판결이 안 났으니까 우린 조용할란다 뜻은 굉장히 무능력하고요. 사법체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극명하게 갈라진 계층 구조. 계층 구조. 네네. 보통 우리 사회가 4, 5, 60대가 가장 진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70대 이상과 특히 20, 30대 가운데 4, 5, 60대를 중심으로 강고한 그죠? 진보적 입장과 민주적 입장을 가졌다면 지금도 윤의계인 내란 동조에 동의하는 층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70대 이상과 20, 30대. 그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분열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저는 이번 경우였다. 그러면서 이거 아직도 내란과 그리고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가 없으니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서로 헷갈려하는 이런 계층적 분열 구조. 이것은 우리가 1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느꼈던 갈등, 사회 갈등의 구조. 뭐 이런 영역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아직도 저는 좀 충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요. 사법 체계 그리고 계층적 분열 구조 말씀 주셨는데 김석 총장님 또 추가로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 것 같고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껴지는 점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무너뜨린 거죠. 무엇이 무너졌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구조하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죠. 김대희 총장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대의 권력으로 줬던 국회나 뭐 지방의회 대단히 좀 신뢰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국민 통제, 국민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 통제 안에 있는 거죠. 그 기관들은 제 기능을 한 거죠. 반면에 사법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법부나 이런 쪽은 우리가 몰랐었던 대단히 많이 보수화되고 자기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통제 안에 있는 기관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더라라고 네.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였던 건 뭐냐면 우리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원이나 예, 예. 시장에게.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위임하진 않아요.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권한과 권력의 사법부는 예. 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 투표의 절차랄지 선거의 절차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권력을 위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마치 헌법 위에 본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정말 필요한 민주적 요소들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이 내란을 뭐랄까 단죄하지 못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싹 바꿔야 된다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시스템으로 굉장히 정비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 사회가 시스템으로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런 가운데서 내란과 관련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은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석 총장님이 앞서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 정말 주목을 많이 받은 점입니다. 외신에서도 주목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던 그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국회 앞에서도 뭐 그랬지만 또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순천, 여수, 뭐 광양, 나주, 목포 뭐 관계없이 시군 단위에도 군 단위에서도 매주 윤석열 탄핵 규탄 집회들을 만들어내면서 예. 조속히 내란범들을 사법적 단죄를 하고 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들을 가질 것을 다 요구했던 흐름이었던 거고요. 아마 광주 전남은 특히 이제 전남 쪽은 5.18을 경험하고요. 예. 뭐 다양한 민주주의적 내용에 대해서 뭐 조속한 입장들을 내었던 그런 성숙한 시민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가능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하면서 저희가 노동단체 또 시민단체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함께 공동 대응했던 것이 이제 오랜만에 느꼈던 거예요. 사실상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는 뭐 많이 없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사회에서 뭐 다양한 계층과 뭐 분야를 총망라해서 좀 같이 의견을 만들고 또 시민들과 함께 다양하고 즐겁고 문화적인 그런 집회를 만들어 나갔던 그런 좀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도 몰랐던 다양한 10대 청소년부터 해서 뭐 70대 할아버지까지 자연스럽게 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광장에서부터 길거리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문화로 뭔가 좀 그래도 잘 정착을 시켰던 게 또 시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중심에서 매주 집회를 하셨던 김석 총장님. 저는 광장을 열면서 계속 네. 느끼는 건 그런 거죠. 국민은 옳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나와있죠. 모든 국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뭐 지금 당장 옆에 제 권력이 없으니까 국민의 그러나 광장이 그 권력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옳다. 예. 국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고. 예. 그 근데 중에 국민은 하나는 옳다라고 하지만 그 국민들이 좀 분열되어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옳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내란 종식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70-8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죠. 눈에 드러나는 뭐 분열 양상이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옳다. 국민의 이야기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야죠. 예. 예. 두 번째는 예. 광장에 나온 시민뿐만 아니라 그날 12월 3일 날 국회로 뛰어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으로 국민들, 차를 받고 예. 국민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되었다. 그런 국민들을 위대한 국민들을 모시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워야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그러나 이 내란을 종식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국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광장에서 반드시 단죄될 거라고. 그리고 반민특위랄지 그동안 역사 5.18 관련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사면해준 이런 사례가 또다시 쿠데타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광주와 전남 지역도 시민사회 단체들이 신속하게 비상행동을 꾸리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또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 1년의 평가도 좀 주실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뭐 국회가 일단은 그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탄핵 가결을 뭐 어렵게 했죠. 예. 어렵게 하면서 또한 이것이 현재로 가면서 현재가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을 해나갔잖아요. 이것도 뭐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 네. 결국은 현재가 탄핵 심판을 올바로 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국민들은 또 요구한 것이 내란 주범들을 척결해야 된다. 내란 주범들을 엄정하게 사법부가 척결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지켰고 그러면서 윤석열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결국은 내란에 동의했던 거대한 부조리 불법적 권력을 향유했던 이 내란 주범과 동조 모든 세력들의 사법부가 단죄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피스의 광장에서 요구했던 옛날 촛불에서 미안으로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찜찜하게 남아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났던 이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주의와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전남의 시민행동은 또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 시민, 농민, 여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어울려서 전남 비상행동을 만들면서 예. 사회 대개혁 요구를 했고 예. 이것이 전국에 있는 동네와 마을이 모여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사회 대개혁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예. 대선 과정 속에서 공약으로 정책으로 제안을 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결국은 지역에 요구했던 다양한 흐름들 특히 이제 10.19 여순 사건 새롭게 좀 조명해야 된다.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깔아뭉개었던 예. 10월 19일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진상 규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에 대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 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받아줬고요. 예. 그러면서 조속히 여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주요한 사회 개혁 속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지역이 안고 있던 뭐 지방자치에 대한 불안전성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요. 지역의 소외 또 지역 산업 경제의 그 무너짐 그리고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들 다양한 좀 개혁과 요구 과제들을 이렇게 비상행동들이 시군 단위가 광역으로 모이고 광역이 전국으로 모이면서 이러한 사회 대개혁의 요구들이 만들어졌다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비상행동 처음에 꾸렸을 때 그 마음과 또 좀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지금 어떠신지 좀 듣고 저는 싶습니다. 되게 우리가 한 일이 많아요. 일단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정부를 바꾸고 대통령을 교체시켰죠. 국민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뭐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한없이 뭔가 뭐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데 된 것을 놓고 보면 대단한 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를 바꿨고 그다음에 그 굳건했던 그 검찰 개혁을 일단은 검찰청 해체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중에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대통령을 바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광장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졌던 노래도 다시 만날 세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주권 차원에서 대통령을 바꿔냈다면 주민주권 차원에서도 뭔가 이 지역을 정말 예. 이게 탄핵 광장에 걸맞는 사람들로 바꿔내는 것이 이제 내년 6월에 남은 거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가 바꿔낸 국민주권의 권력과 그다음에 주민주권의 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까? 지역은 주민을 위해서 복무할 것이고 대통령은 또 국민을 위해서 복무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대개혁 그 전체 전남행동뿐만 아니라 전국행동에서 가장 큰 결과는 대통령을 바꿔낸 거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니까 뭐 2년 3년 지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기껏 해보면 6개월, 그냥 7개월,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6개월 안에 8개월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국민들, 그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믿고 좀 더 과제들을 더 많이 제기하고 안 된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놓치고 있는데 언론. 어떤 일을 해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언론에 대한 그 어떤 책임성들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런 광장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시민 참여를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예.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고 하는 건 일단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광장을 구성하는데 뭐 지금도 보면 국민참여위원회도 만들고 뭐 또 한다고 하는데 그 몇 명 위원회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라면 1만 명 위원회 예를 들어서 전 국민 뭐 그 국민참여 1만 명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말 그대로 공농장과 수기 광장을 좀 항상 일상적으로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뭔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실용주의 위주로 하면서 뭐랄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바램과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좀 안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뭐랄까요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그게 좀 아쉬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사회 대개혁 요구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도 그 비상행동 영역에서 개헌의 요구가 많았거든요. 새로운 국민 예. 개헌을 하자, 국민헌법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주요 모든 이 사회 대개혁이 약간 생각보다 늦은 이유가 지금은 내란 주동,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지금까지 이 불법 계엄과 그 내란 주동자들을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예. 그 다음 바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사회개혁요구가 섞어버리면 내란 주범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더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생각보다도 1년 넘게 질질 끄는 거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빨리 마무리돼야지 사회 대개혁에 대해서 개헌을 하고 또 다양한 사회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 사법에 대한 내란에 대한 단죄가 생각보다도 지연되는 바람에 예. 여타의 개혁 과제가 늦어지고 있다. 그것이 예. 아쉽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곧 내란에 대한 단죄가 끝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도 생각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빛의 혁명 광장 속에서 비상행동은 전국에서 모인 5천만 국민들의 그 개혁적 희망을 담아서 12개 분야의 118개의 구체적인 사회 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예. 요 빛의 광장 속에서 만났던 정당들은 여기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정당의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받아서 네. 결국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의 정부도 이러한 118개의 사회적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또 중장기적 과제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면서 새로운 그 정부가 좀 출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갈지 국정 과제에 대한 내용, 개헌에 대한 내용, 군과 검찰의 통제하는 영역, 언론 개혁의 문제, 노동과 복지의 문제, 지역의 균형 발전의 문제 등등 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많이 반영을 되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부분 반영되기도 하고 장기 과정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이제 서운한 감정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재편하고 국민 통제에 둘 것인지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공정한 언론으로서 공영 언론으로서 지배 구조라든가 내용들을 어떻게 바뀌낼지 또 교육은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 또 지역에 있는 시군 농어촌 다니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받쳐낼지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받쳐낼지 이러한 좀 새로운 과제들이
좀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네. 아직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약간 좀 미흡한 측면도 있고요. 음. 물론 이제 몇 가지 영역은 잘 되고 있죠. 검찰개혁 영역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은 잘 되고 빨리 가고 있고 어떤 건 느리고 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정당과 예. 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마지막 30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사회대개혁 과제가 많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내란 이렇게 대통령을 바꿔낸 국민 승리이잖아요. 그거에 걸맞게끔 잘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난 대통령 선거관에서 합의 과정이 있었고 제시된 과제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6개월 단위여도 좋고 1년 단위여도 좋고 아마 국민들은 그런 거죠. 과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보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을 대국민 좀 궁금해하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세심하게 좀 챙기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교나 뭐 대외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되게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국민 참여, 그다음에 탄핵 광장에서 요구했던 사회대개혁 요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개해도 국민들이 좀 이해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광장에 쏟아졌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좀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